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번째 책 바른마음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바른마음은 이 조나선 하이트가 주인공으로서 이제 도덕이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너와 나의 도덕이 어떻게 다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서 이 1부에서는 도덕의 형성 얘기를 하고, 이제 또 2부와 1, 2, 3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저자가 생각하는 이 도덕에 관련된 특성을 이렇게 세 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첫 번째에서는 이제 직관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은 그 다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2부에서는 이제 도덕성은 단순히 피해와 공평성의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3부에서는 이제 도덕은 사람들을 뭉치게도 하고 눈멀게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먼저 1부에서 이 도덕성이 처음 형성되는 곳 해서 이제 선천론자, 후천론자, 합리주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론자랑 후천론자는 그냥 간단하게 이 성악설, 성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합리주의자는 우리가 배우면서 알아가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 콜버그에 의해서 말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 합리주의를 이 인간이 삶을 살아감에 따라 규약 미정립기, 정립기, 탈피기라고 나누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제 이 튜리얼에 의해서도 이 합리주의에 대한 거를 더 펼쳐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규약과 도덕적 규칙 등을 배워가고, 이것들은 어떤 문화에서 사회적 규약이나 도덕적 규칙에 대한 이 경계가 살짝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로 이제 문화 집단에 따라 도덕과 규약의 경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또한 이 문화를 통해 배워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덕은 동물에게는 살짝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개념인데, 이것들을 인간의 도덕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게 내재되어 있냐 아니면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냐 해서 내재되어 있는가는 선천론자, 후천론자이고, 우리가 배워가느냐는 합리주의자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재되어 있는 거, 이 성천설과 성악설과 조금 더불어서 이제 이 도덕이란 거를 판단하는 게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하느냐 직관으로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흉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코끼리와 기수로서 이 도덕을 설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은이는 그것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 코끼리와 기수로서의 이 도덕적 판단은 무엇이냐면, 이 코끼리는 자동적 인지과정, 기수는 통제된 인지과정 해서 우리가 앞에 봤었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은 코끼리라고 볼 수 있고 시스템 2는 이제 기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먼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직관적 추론을 하게 되고, 이 기수는 이 코끼리가 가는 길을 살짝씩 이렇게 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코끼리가 우선, 그리고 기수가 그에 따른 코끼리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 지은이는 이 코끼리와 기수 얘기를 지지를 하고 있지만, 이 다른 설명들도 있는데요. 우선 플라톤은 이성이 주인이고, 그리고 감정이 그에 대한 하인이다.
그리고 휴문, 그러니까 방금 말한 코끼리와 이성에서는 이성이 열정의 하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제퍼슨은 이성과 감정은 독립된 주인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 2장 내용이었고, 이제 3장에서는 이 나는 바르다, 남이 잘못이다 라는 그러한 점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으며, 만약에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러한 점이 되게 된다면 그것에 감정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판단을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판단을 많이 한다, 이러한 점들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계속 이 도덕적 추론이 먼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또한 이 사이코패스와 아기에 대한 실험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기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주변의 문화에 대한 주입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애들은 이제 도덕성 발달의 시초를 미리 가지고 있어서 느낄 수 없으나 추론 능력이 없다 하면서 이 감정이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이제 이 도덕적 공감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추론 능력을 있으나 느끼지 못한다 해서 이러한 점에서 이제 사이코패스와 또 어떠한 이 뇌 속에 뇌 안에 어떠한 구조가 망가진 사람들의 얘기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러한 점들 통해서 이제 감정이 아예 없게 되면은 이러한 이성적 추론이 아예 불가하다는 그러한 감정이 먼저라는 내용을 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일부의 4장에서는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해서 이 직관적 추론을 먼저 한 다음에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장에 의해서 이제 직관이 먼저이고 정략적 추론은 그 다음이다 라는 내용을 해서, 이제 마음을 기수와 코끼리의 비유를 해서 코끼리가 먼저 길을 틀고 그 기수는 그 코끼리의 길 가는 것을 살짝 도와준다, 이러한 내용을 했고, 이제 이성적 추론 능력이 역시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도덕 심리학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이 직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도 2, 3, 4장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부로 넘어가서 이제 도덕성은 단순히 피해와 공평성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먼저 우리는 보통 이 도덕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이 피해와 공평성 차원에서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배려받지 못하거나 우리가 불평등한 그러한 점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이 근친이라든지 이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에서 우리가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 도덕성은 단순히 피해와 공평성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이 도덕의 범위가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은 위얼드 집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서구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좁은 한 대학교의 집단을 위얼드 집단이라고 부르면서 이 사람들은 오직 이 자율성에 대한 것만을 도덕의 범위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근친을 설명할 때 계속해서 어떠한 근친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박을 해도 우리는 계속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도덕성의 범위를 자율성, 공동체, 신성함으로 나눠서, 이러한 점에서는 이러한 근친 같은 것들이 공동체의 윤리라든지 신성함의 윤리라든지에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 비도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율성, 공동체, 신성함의 윤리로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도덕 매트리스라고 묶어서 이제 도덕 매트리스에 대한 개념도 끌어오게 되는데요. 이 도덕 매트리스는 이제 이 저자가 인도에 가서 얘기를 했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인도는 살짝 가부장적이고 이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도에서는 그게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도덕적 매트리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그 도덕 매트리스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도덕 매트리스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도덕성은 단순히 피해와 공평성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율성, 공동체, 신성함에서의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배려와 공평성뿐만이 아니라 충성심, 권위, 고귀함,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이 뒤에서 이 6가지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볼 거고, 이 배려와 공평성을 더해서, 그리고 지금에서는 6장에서 소개되는 동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뇌에는 모듈성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뇌 속에 갖고 있는 조그만 스위치는 이 생존 패턴이 등장할 때마다 스위치가 ON이 되면서 이 모듈을 자극하는 동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인들은 본래적 그리고 통용적 동인인데, 본래적 동인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통용적 동인은 그거와 엮어서 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배려, 공평성, 충성심, 권위, 고귀함,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